내년 미국 증시 그녀가 변수다. 여러분, 이 썸네일의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키 헤일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도 인지도가 좀 있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2년 동안 미국의 유엔 대사를 지낸 분입니다. 근데 그녀가 왜 내년 미국 증시의 변수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번 FOMC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날카로운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가던 파월이 결정적인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외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질문을 받은 파월이 잠시 멈칫거리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준은 소신껏 경제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파월이 바이든 행정부의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월이? 그 옛날 버냉키도 아니고 파월이?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파월은 존경받는 연준 의장으로 역사에 남는 게 목표고 바이든도 재임에 성공해서 어찌되든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게 목표고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상부상조하는 거고 큐티를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 채권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돈을 푸는 거고 이거를 모를 리 없는 파월이 진짜 그의 말대로 정치와는 상관없다고 한다면 대놓고 얘기해야죠. 파월이 바이든한테 뭐라고 돈 그만 풀으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파월이 경찰 형사고 파월이 형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뭐 파월 위에 있는 뭐 형사 경찰서장이라고 한다면 실컷 잡범들 잡아다 가다 놨더니 계속 풀어줘. 유치장에서 계속 풀어줘. 그리고는 또 잡으래. 판세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원팀이죠. 자, 내년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 것인가, 몇 번 내릴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거보다 내년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영향력은 내년 연말로 다가오고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파월의 역사를 보면 제롬 파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말 잘못했다가 트럼프한테 박살나고 덜덜덜덜 떨면서 말 뒤집은 적이 있죠. 지금 미국 현지에서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물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대선을 1년 앞두고 우리 바이든 형님이 트럼프 형님한테도 지고 있고 헤일리한테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이든이 인기가 없어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지수 S&P 500이 역대 지금 최고점을 갱신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그러고 있고 다우도 그러고 있고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GDP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 그럼 바이든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야 되는데 왜 역방향으로 갈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죠. 숫자상으로 뭐 증시가 좋고 뭐 숫자상으로는 CPI 내려오고 있고 뭐 숫자상으로는 GDP 여전히 좋게 나오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PCE까지도. 근데 문제는 현물 실질, 현물 시장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도 좋아야지. 우리 가게도 좋아야지. 손님도 많아야지. 증시가 속성 6개월 앞을 선행으로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하는데 6개월 후에 그럼 여러분 내년 폴스 오브 줄라이 때 경기가 대박이 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아예 못하고 있죠. 참담한 결과가 나오니까.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뒷감당 안 되는 유동성이라는 자금을.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버티는 건데 문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편 많은 이들이 야, 트럼프 대통령 되겠네. 글쎄 올시다. 저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선거권 박탈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그 대선 후보 참가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미국의 검찰 수장이 트럼프 기소하는 거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 중에 한 명은 죽겠구나.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야, 저 양반 그냥 좌천되겠네. 근데 저 정도 위치에 오를 정도면 머리가 나쁘진 않을 텐데 왜 굳이 전면에 나와서 저렇게 칼을 휘두르었을까? 나 같으면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자기의 자리는 보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형사 기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운 거죠.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걸려 있는 게. 뭐 이번 플로리다도 뭐 당연히 뭐 항소하겠다가 밝혔고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고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의 법관들이 되게 보수적인 법관들이 많아서 트럼프는 살아날 거다. 오케이, 좋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트럼프가 그래서 살아나서 소송권에서 이제 살아나서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섰다고 합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트럼프 때 미국 증시가 좋았던 거 알고 있어요. 트럼프 때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약간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백인들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그들의 자부존심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의사당 난입은 아니었죠. 국회의사당 난입은 그 누가 봐도 전 세계 그래도 품격 있는 국가라고 하는 국민성에 대해서 완전히 똥칠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는 형사 기소에서는 해방될지 모르지만 미국 국민들의 거의 99.9% 100%는 아니겠습니다. 트럼프 빠들은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판단 능력이 상실됐으니까 그들은 이 사건 뒤에 트럼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니키 헤일리가 자 5차 범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지금 인주도에서 여기 론 디센티스는 처음에 좀 잘 나가다가 뭐 말실수하고 해서 지금 추락해서 거의 이제 사라지시는 분위기죠. 이제 5년 뒤에 다시 보던가 쉽지 않죠. 아니 정치인들이 저렇게 말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아무튼 디센티스는 빵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분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어도 트럼프가 이기고 바이든하고 헤일리하고 붙어도 헤일리가 이겨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난 거죠. 자, 내년에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미국의 정치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선을 앞둔 정치의 판을 살짝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트럼프와 헤일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팀장님, 근데 에휴 설마 저 여자분이 되겠습니까? 아직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여자가 없었는데 힐러리가 될 뻔했죠. 근데 여러분 힐러리가 대선 2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은 여자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힐러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다 실패한 거예요. 트럼프 쪽에서 얼마 전에 헤일리한테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부통령 러닝메이트.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트럼프 진영 측에서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니키 헬리에 대해서. 니키 헬리에 대해서 잠시 조금만 좀 알아볼까요? 조금만 알아볼게요. 1972년생. 역시 네, 72년생. 한 미모 하시죠. 아라인계 인도인 미국인 이민자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민자 1세대고요. 1960년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착하신 케이스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태어났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통적인 남부의 백인 아시아계가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힘든. 그래서 그녀는 사실 어릴 때 굉장히 이 인종차별적 이런저런 눈총을 받으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됩니다. 연임에도 선거하는데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보잉, 뭐 그다음에 볼보 이런 회사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경제를 아무튼 잘 성장시켰어요. 굉장히 벤츠 회사도 2015년에 공장 설립을 성공시켰고 해서 낙후된 주 경제를 잘 회복시키시면서 이 반노조적인 정책 친것 빼고는 평가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처음에는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본인이 고사했어요. 그리고는 미국 측 유엔 대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 깡패였잖아요. 트럼프가. 뿐만 아니라 유럽 쪽 지도자들도 다 싫어했잖아요. 그렇다면 헤일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유엔 대사의 일을 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자기 보스가 사건 치고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근데 여러분 이 유엔 대사에서의 이 헤일리의 2년 했거든요. 국무장관보다 더 유명했어요. TV도 더 많이 나오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그녀가 좋은 평가를 얻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미국 이외의 나라들을 갖다 다 깠잖아요. 퍼스트 아메리카에서. 근데 유일하게 까지 않은 나라가 있었는데 러시아였거든요. 트럼프 시절에. 근데 그 당시 여러분 2016년 미국의 대선 개입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는 안 깠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헤일리는 소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트럼프가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든 말든 아무튼 소신 발언하면서 제대로 러시아를 까버리게 되죠. 미국을 그러니까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까죠. 똑같이 해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일하죠. 조금 들여다 보면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런 와중에 러시아 정부의 지지를 받는 아사드 정권에서 시리아 민간인을 상대로 독가스 공격을 실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사드 정권의 독가스 제조실로 추정되는 시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에서는 반발하였고 헤일리는 CBS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정권을 돕고 있는 시리아 정권을 돕고 있는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의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뚜껑이 열리게 되죠. 대노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경제 제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에 트럼프의 측근인 레리 쿠드로는 헤일리 대사가 혼동한 것이다. 착각했다 그녀가 하고 부랴부랴 급한 불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요? 앞으로 녹음하려면 이 아이폰 다 끄고 해야겠습니다. 애플이 스스로 무덤을 파죠. 그런 기자회견을 밝혔는데 헤일리 대사가 죄송하지만 저 혼동한 게 없는데요? 라고 응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와 멋지다. 물론 약간 파월 같은 경향도 있습니다. 뭐 정치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뭐 트럼프 실컷 욕하다가 또 트럼프 되니까 지지하고 또 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유엔 대사 하고
여러분 미국의 정치인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돕겠다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헬리가 사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직책으로는 미국의 고위 공무원이 있지만 뭐 그래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녀가 빚이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이제 자녀들도 대학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일단 돈부터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유엔대에서 그만하고 뭐 돈 되는 강연들 다 하러 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보잉 이사도 있었고요. 지금은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한국에서도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가하기도 했죠. 2019년에. 그렇죠? 또 회고록도 출간하게 되었고 그 회고록 속에 또 엄청난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반 트럼프 진영이 있었다. 소신적인 액션도 많이 이어갑니다. 보잉의 구제 금융 요청에 반대하며 이사직에서 사퇴하기도 했고요. 트럼프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을 지적하면서 트럼프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고 우리는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 비판하게 되죠. 우리는 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공화당이 트럼프와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니키 헬리는 또 한 방 날립니다. 75세가 넘는 정치인은 정신 능력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또 트럼프는 나는 더 젊다. 바이든보다 4살이나. 바이든 받아야 된다. 버니 샌더스 아시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열받아가지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거는 노인 차별이다. 자, 아무튼 부통령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낙마하면 거의 대선 후보로 지금 결정되는 분위기고 그러면 저라도 헤일리 뽑겠습니다. 바이든 안 찍습니다. 네. 저는 미국의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한때 이 사진이 큰 논란이 있었죠. 저 트럼프의 손모가지 잘라버릴 수도 없고 좀 늙은 정치인들이 왜 저러나? 예, 악수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죠. 어찌 됐든 여러분 헤일리 이분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년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대선을 앞둔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니키 헬리를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뭐 중간에 낙마할지 사퇴 포기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점점 좁혀지는 미국 대선의 후보군들 앞에서 민주당은 거의 뭐 그냥 바이든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바이든 확신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못 나온다. 트럼프 못 나온다 하고 확신했는데 헬리보다도 밀리니까 지금 바이든이 또 뚜껑이 열렸거든요. 미국 대통령 후보들 뚜껑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너무 열받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하듯 본인의 정치인 행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다고 한다면 니키 헬리 오늘부터 주목하시고요. 미국 대선판도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틈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